그땐 다 그랬어요. 배가 고파도 마음이 더 아픈 줄은 몰랐지요. 학교 대신 공장으로, 꿈 대신 가족의 밥을 지켜야 했던 시절.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멍하던 그때 나는 몰랐어요.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이야기를 시작 전에 엄마. 구독, 좋아요 눌러줘. 우리 집은 산골 깊은 마을에 있었다. 봄이면 냇가에 버들잎이 흔들리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시곤 했다. 나는 그 이불 속에서도 늘 불안했다. 내일은 밥이 있을까? 학교엔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게 10살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늘 기침이 잦았다. 밤마다 불 피우는 연기 속에서 숨을 몰아쉬셨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물을 건네며 속으로 빌었다. 내일은 좀 괜찮으시길.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떠나시던 그날 하늘은 그렇게도 맑고 새소리마저 잔인하게 들렸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린 이후 나는 장녀가 아니라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다. 밥이 모자라면 동생들에게 먼저 주고 신발이 다르면 나는 맨발로 학교에 갔다. 그래도 학교 가는 길이 좋았다. 비포장길을 걸으며 먼지 속에 섞여도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글자를 쓰면 그 하얀 분필가루가 마치 희망처럼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도시락을 열었다. 나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왔고 수도가에서 허기를 달래려 물을 마셨다. 빈속이 꼬르륵거릴 때면 창밖산을 바라봤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는 밥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겐 먼 이야기였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그 옆에서 동생들은 울고 있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동생들을 달래며 어머니 대신 빨래를 하고 물을 길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 앉았다. 불빛이 너무 약해 그림자가 흔들렸다. 나는 그 속에서 글자를 따랐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연필은 금세 닳았고 손끝은 시커멓게 물들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배가 고파도 졸음이 몰려와도 그 등잔불은 내 마음의 불씨였다. 어머니는 늘 내 뒷모습을 지켜보셨다. 아무 말 안 하셨지만 그 눈빛 속엔 미안함과 믿음이 함께 있었다. 그 눈빛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가난이란 건 단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내가 원해도 가질 수 없는 세상, 꿈꾸는 걸 미루어야 하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나는 꿈을 멀리하지 않으려 했다. 작은 불빛 아래에서라도 내가 가진 전부로 마음을 채워넣었다. 그 시절에 나는 늘 배고프고 외로웠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할 줄을 몰랐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를 지탱한 건 용기보다도 책임감이었다. 아버지 대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그게 나를 어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시절 나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몇 해가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 산 아래 조그만 초가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고 나는 그 옆에서 값을 외우며 손님에게 웃음을 팔았다.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다. 봄이면 쑥을 캐고 여름엔 고추를 따고 겨울엔 장터바람에 손이 갈라졌다. 그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실 때마다 따뜻함보단 미안함이 먼저 전해졌다. 선자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거라. 그 말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공부하고 싶었다. 정말 간절히. 하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 나는 시장의 아이에서 공장의 소녀가 되었다. 기차를 타고 처음 도시로 갔던 날을 잊지 못한다. 창밖엔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내 눈엔 그 연기가 마치 희망처럼 보였다. 하지만 공장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희망은 먼지와 함께 내 목으로 들어왔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기름 냄새, 땀 냄새, 그리고 피곤에 찌든 얼굴들. 그 속에 나도 섞였다. 나보다 어린 아이들도 많았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낮에는 기계를 돌리고 밤엔 그대로 잠들곤 했다. 그러다도 새벽이 되면 다시 일어났다. 우리 집 식구들이 밥 굶지 않게 하려면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월급날이면 나는 봉투를 열지도 않았다. 봉투째 어머니께 보냈다. 이걸로 쌀 사세요. 동생들 옷도요. 그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어머니는 늘 답장을 보내셨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분명했다. 선자야, 너무 애쓰지 마라. 너는 내 자랑이다. 그 편지를 손에 쥘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이 얼굴을 타고 떨어져 기계 위에 기름 얼룩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공장 밖을 나서면 나는 곧장 야간학교로 향했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낡은 건물 안, 책상마다 피곤한 얼굴들이 있었다. 다들 나처럼 낮엔 일하고 밤엔 배우는 아이들이었다. 손에 펜을 쥘 때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머리는 멍하고 눈은 저절로 감겼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세게 펜을 눌렀다. 이 글자가 내 미래다.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나는 삶을 새겼다. 시간이 흘러 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고 야간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들며 내 이름이 적힌 그 한 줄을 바라봤다.
박선자. 그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누구나 자기 몫의 길을 만들어간다는 걸.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가족을 살렸고 꿈을 놓지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낮에는 기계 소리 속에서, 밤에는 분필가루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을, 내 인생을 조용히 써내려갔다. 이게 바로 내 청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세대의 삶이었다. 나는 언제부턴가 공장 창문 밖 하늘을 자주 보게 되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도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언젠가 하얀 종이를 마주보며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랐다. 그리고 그 바람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현실이 되었다. 나는 공장을 그만두고 시내의 작은 회사의 격리사원으로 들어갔다. 처음 회사 문을 열던 날 내 코끝을 찌른 건 기름 냄새가 아니라 담배 연기였다. 남자 직원들이 책상 위에 담배를 놓고 전화기를 어깨에 낀 채 거래처 확인 좀 해봐. 김양아, 여기 커피 좀 타와. 그런 말들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새로운 격리 박선자입니다. 누군가는 시큰둥했고 누군가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날 나는 이곳에서도 나는 버텨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사무실 벽엔 커다란 달력이 걸려 있었고 온통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탁탁 났다. 나는 손끝으로 전표를 맞추고 수기로 장부를 썼다. 눈이 아프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볼펜을 쥔 손이 기계 손잡이를 잡을 때보다 훨씬 따뜻했다. 나는 매일 아침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구나. 비록 초라한 자리였지만 내 이름으로 찍힌 월급 봉투가 처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이젠 돈을 보내는 손이 아니라 내 꿈을 이어가는 손이 된 것 같았다. 그 무렵 회사에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조영수였다. 그는 영업부 사원으로 늘 바깥일로 바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사무실로 들어설 때면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담배 냄새 대신 묘하게 따뜻한 비누향 같은 게 스며들었다. 하루는 장부를 정리하던 내게 그가 다가와 말했다. 선자씨, 커피 한잔 하시죠? 괜찮죠? 그 말 한마디에 내 손끝이 떨렸다. 공장에서 일할 땐 누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선자씨. 그 한마디가 마치 세상이 나를 처음으로 사람답게 불러준 것 같았다. 커피는 달지도 썼지도 않았다. 싸구려 믹스커피였지만 그날의 맛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우린 점심시간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가 야간학교를 다녔다는 걸 알고 놀랐다. 그럼 낮에는 일하고 밤엔 공부한 거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죠. 살려면, 그리고 배우려면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단하네요. 진짜 강한 사람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살짝 녹았다. 가난한 세월 속에서 한 번도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없던 나에게 그건 낯설고도 벅찬 감정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만만하지 않았다. 회사 안에서는 여자 직원이 격리 이상으로 올라가긴 어려웠고 누군가와의 관계도 늘 조심스러웠다. 소문은 빨리 돌았고 여성의 웃음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던 시대였다. 어느 겨울 저녁 그는 내게 장갑 한 쌍을 건넸다. 손이 많이 거칠어요. 내 손을 살짝 잡던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 장갑을 끼고 퇴근하던 길에 나는 오래전 아버지 생각이 났다. 그 따뜻함이 왠지 그리웠다. 그렇게 내 인생에 봄이 찾아왔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고 여성의 꿈은 작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지만 나는 믿었다.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사무실 냄새, 종이 장부의 질감,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까지도 다 선명하다. 나는 그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기보다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 나는 처음으로 선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 앞에 섰다. 영수와 나, 우리는 그 시절이 허락하는 만큼만 가까워졌다. 하루에 몇 마디, 커피 한 잔,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의 짧은 인사. 그게 전부였지만 그 몇 마디에 내 하루는 다 녹아 있었다. 영수는 늘 나를 선자씨라 불렀다. 그 호칭에는 존중이 있었고 그 존중이 나에겐 사랑보다 더 깊은 울림이었다. 그해 봄, 회사 사람 몇몇이 함께 영화 보러 가자고 했다. 그때 영수가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선자씨, 영화 좋아하죠? 같이 가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그 시절 여자에게 영화관 데이트란 조심스러운 낭만이자 세상이 허락한 작은 모험이었다. 그날 우리는 서울 종로의 피카디리 극장으로 향했다. 극장 앞엔 손을 잡은 연인들, 양장 차림의 여자들, 구두를 닦는 소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입구에는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 시절 유행하던 정통 멜로 영화였다. 영수는 내 손에 표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건 오늘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 순간 극장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건 내 얼굴이었을 것이다. 극장 안은 담배 연기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천장에는 오래된 선풍기가 덜컹거리며 돌아갔고 빨간 천으로 덮인 의자는 낡았지만 푹신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질 때 영수의 어깨가 살짝 내 어깨에 닿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영화의 대사보다도 내 심장의 소리가 더 또렷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쪽으로 살짝 몸을 돌렸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세상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다. 기계음도 연기 냄새도 심지어 내 숨소리조차.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우리는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재미있었죠? 그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말 한마디조차 입안에서 돌다가 심장으로 내려앉았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를 걷는데 그곳에서 그 여인을 처음 보았다. 하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진주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머리엔 스카프가 살짝 걸쳐져 있었고 걸음은 조용했지만 당당했다. 가까이 스칠 때 은은한 향수가 내 코끝을 스쳤다. 그 향은 내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냄새였다. 그녀는 나를 스치며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의 것이었다. 그 순간 내 옷깃에서 공장 냄새와 세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내 발밑에 구두는 낡았고 손에는 아직 잉크 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피곤하고 수줍은 그저 평범한 여자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향기는 마음에 남았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스쳤을 뿐이었을까? 모르겠다. 다만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영수와 함께 극장을 나설 때 그 여인의 흔적이 아직도 내 주위에 머무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는 웃었지만 마음속엔 이상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그 여인, 부잣집 딸처럼 고운 손과 고급진 향기 당당한 모습.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왠지 내 인생에 다시 마주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잠깐 스친 인연이지만 왠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피카디리 극장에서 내 인생의 봄은 시작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도 회사엔 바쁜 공기가 흘렀다. 서류 뭉치 위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느새 계절은 여름 끝자락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영수는 내 책상 옆에서 미소 지었다. 오늘 회식 있다네요. 같이 가요. 나는 웃었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는 숨이 가쁜 울음과 뒤섞여 있었다. 언니, 엄마가 지금 병원으로 옮겼어.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졌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머릿속은 모든 게 사라졌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쯤 어머니는 이미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빛이 희미하게 흰 이불 위에 내려앉았다. 엄마, 나는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고 시간이 다 흘러간 듯 했다. 어머니는 겨우 눈을 떴다. 입술이 떨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선자야, 왔구나. 못 보는 줄 알았지. 선자야, 잘 들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넌 쌍둥이야. 네 동생을 꼭 찾아주렴.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가라앉았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동생을 찾아야 해. 그 아이 잘 살고 있을 거야. 엄마가 미안했다. 그 말과 함께 어머니의 손끝이 내 손 안에서 천천히 식어갔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내가 알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의 버팀목까지 보내드리고야 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서류 위엔 글자가 흐려지고 버스 창문엔 내 얼굴이 낯설었다. 쌍둥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영수가 내 곁에서 조용히 물었다. 찾아봐야죠. 선자 씨 동생을.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엔 어떤 결심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영수는 쉬는 시간마다 무언가를 찾아다녔다. 주민등록부, 입양기록, 교회 명부까지 뒤졌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시간은 우리를 조금씩 늙게 만들었고 나는 여전히 야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영수가 편지를 들고 내 앞에 왔다. 선자 씨, 이거 한번 봐요. 그 종이 위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이수진 서울 강남 문화재단 이사.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얼굴. 몇 년 전 피카디리 극장에서 나를 스치며 향기를 남기던 그 여인. 그 여인의 향기가, 미소가, 그 당당했던 모습이 그때 그 자리 그대로였다. 그 사람. 그때 본 여인이야. 영수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설마 그때 그 여인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날 극장에서 마주친 그 사람. 그게 내 동생이었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영수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선자 씨, 이건 운명이에요. 잃어버린 인연이 이제야 돌고 돌아 만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내가 그날 극장에서 느꼈던 낯선 향기, 그건 어쩌면 피부치의 본능이었던 걸까? 세상은 넓지만 피의 인연은 결국 한 곳으로 흐른다. 사랑보다 깊고 그리움보다 오래 남는 것이 가족의 끈이었다.
세월이 참 빨랐다. 엄마가 떠난 지도 영수가 내 곁을 지켜준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공장 굴뚝은 이제 사라졌고 사무실의 종이 서류들은 컴퓨터로 바뀌었다. 영수는 꾸준히 연락을 닿게 해주었다. 우린 만남을 늘 원했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듯 기다려야만 했다. 그의 성실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얀 봉투 하나가 내 손에 전해졌다. 이수진 만남을 원합니다. 손끝이 떨렸다. 몇 번이고 편지를 접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문화재단 사무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하얀 조명이 반짝였다. 사무실엔 커피 향과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내 옛 사무실의 담배 냄새 대신 이곳은 세련되고 깨끗했다. 한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였다. 정말이지 거울을 보는 듯했다. 비록 가난함과 부유함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뿐 분명 내 얼굴이었다. 선자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수진씨. 우리가 결국 이렇게 만나네요. 잠시 말이 끊겼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눈앞의 사람은 너무 낯설고 그렇지만 너무 익숙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어릴 적 사진을 봤어요. 엄마 품에 안긴 두 아기. 그중 한 명이 당신이었어요. 그럼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입양 기록을 찾아보다가 엄마가 생전 남겨둔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곤 많이 망설였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쌍둥이 선자에게 전해주길. 어머니의 글씨였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가난이 너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같은 하늘 아래 있을 거야. 언젠가 두 손을 잡을 날이 오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나를 부잣집에 보냈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대요. 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늘 외로웠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반대로 가진 건 없었지만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버텼어요. 외롭진 않았어요. 다만 보고 싶었죠.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언니, 우리 이제 그만 미안해해요. 그 시절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젠 우리 둘 다 엄마의 딸이야.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가끔은 수진의 집에서, 가끔은 내가 일하는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그녀는 커피를 내렸고 나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야학 다니던 시절엔 밤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 있었거든. 그때 언니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냥 밥 굶지 않는 거, 동생들 학교 보내는 거. 그게 내 전부였지. 수진이 미소 지었다. 난 반대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꿈을 잃었어요.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았어요. 봄이 오고 우린 함께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갔다. 산등성이엔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수진인 재단 앞에 국화를 올리며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부모님을 불렀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줘서. 영수가 멀리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린 세 명이 함께 시장 통닭집에 앉았다. 수지는 처음으로 맥주를 마셨다며 웃었고 나는 옛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대와 영원히. 그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였다. 수진이 웃으며 내 잔을 채워주었다. 언니, 우리 다시 태어나도 꼭 자매로 살아요. 나는 잔을 들었다. 응. 이번엔 절대 떨어지지 말자.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그 별들 사이로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다. 그날 피카디리 극장에서 스쳐갔던 인연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줄 그땐 몰랐다. 삶은 참 멀리 돌아온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랑했던 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이제야 내 반쪽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았다. 두 자매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평생의 친구가 되어 함께 살아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엄마,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줘요.